자,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네, 커피 열매 맞습니다. 영상 제목이 스포죠? 이 열매 색만 보고 커피라고 생각 못하시고 오미자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Nope. 원래 커피 열매는 초록색이었다가 익으면 이렇게 빨간색이 됩니다. 그걸 말리면 하얀색 커피콩만 남고 그걸 볶아야 우리가 아는 커피콩 색깔이 나와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널리 마시는 음료인 이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보려 해요. 커피에는 크게 두 가지 기원설이 있는데 첫 번째 커피 기원설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하는데요. 에티오피아 지방에 옛날에 있었던 아비시니아 제국 시절이 배경이 되는 설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서 칼디라는 염소지기가 그의 염소들 풀을 먹이러 같이 산책하러 나갔어요. 산책이 끝날 쯤 되면 원래 염소가 들어오는데 몇 마리가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염소지기 칼디가 염소들을 찾으러 갔는데 어느 관목에서 빨간 베리를 따먹고 활기차게 뛰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베리를 먹은 염소들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에 각성 효과 때문에 계속 활발했으며 장시간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요. 칼디도 이 베리들의 효능을 보기 위해 직접 베리들을 섭취했고 아주 엄청나게 정력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온 베리들이라고 믿었던 칼디는 자기 지역의 수도원장에게 이 베리들을 소개했지만 칼디의 평소 급한 성격을 알고 있던 수도원장이 각성 효과 때문에 더 흥분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 빨간 베리는 신의 저주라고 설득해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고 있었던 그 베리들은 커피콩으로 구워지면서 커피향 냄새가 수도원에 퍼졌고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은 커피향 때문에 각성 효과를 누리면서 활발해지며 같이 효능을 느꼈습니다. 이걸 한 수도사가 화롯불에 남아있던 커피콩을 물이랑 섞어 마셨고 장시간 기도나 명상을 해야 하는 수도자들에게 각광을 받아 직접 그 빨간 베리를 먹기 시작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먹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에티오피아 기원설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 또는 아라비아 기원설입니다. 중동에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주인공 이름만 다를 뿐 이야기는 비슷하여 하나의 설로 정리합니다. 이슬람 신자가 고향에서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사막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동굴로 박해를 피해 머무르고 있었는데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동굴 입구 근처에 정체모를 빨간 베리를 생으로 먹으려고 하니 힘들어서 볶은 다음 물로 삶으니 열매는 써서 먹지 못하고 그 우린 물만 먹고 며칠 버티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고향 사람들에게 구조된 그 이슬람 신자는 이 정체불명의 빨간 베리가 자신을 돌보았다고 말하며 이것이 알라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빨간 베리와 이슬람이 널리 퍼지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슬람 신자의 정체는 우마르 또는 수니파의 탁발성을 가리키는 데르비시 중에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어디서 대량으로 경작을 했느냐, 즉 농사를 제대로 지었는가, 바로 예멘입니다. 예멘에서 커피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전에는 야생 상태의 커피를 따서 만들어 먹거나 소규모로 농사를 조금 짓는 정도였어요. 커피는 식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경작하면 자급자족으로는 소비에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커피 같은 기호식품은 수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카커피 아시죠? 바로 이 모카커피가 커피의 수출항구였던 모카에서 이름을 따온 걸 아시나요? 현지어로는 알무카라고 발음한다는데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어요. 알이 정관사니까 알무카는 영어로 더 무카 정도 되겠네요. 이 무카가 조금씩 전래되면서 모카로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카커피라 부르게 된 거죠. 유럽 사람들은 커피의 존재를 알기는 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전파가 되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별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먹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Nope. 유럽에서 커피는 이슬람의 와인이라 불렸는데 와인은 유럽에서 많이 마시는 음료였죠. 그래서 와인은 음료의 대명사처럼 쓰였어요. Wow. 중동은 거의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 대다수입니다. 이슬람은 교리상 술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를 널리 마시게 되었는데 유럽인들은 이걸 보고 커피를 이슬람의 와인이라고 한 겁니다. 커피는 이 나라 때문에 널리 퍼지게 되는데 어딘지 아시겠나요? 이 지도에 표시된 나라는 아까 소개한 에티오피아와 함께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예요.
바로 형제의 나라 터키예요. 터키는 한때 굉장히 짱짱한 나라였어요. 이전에 오스만 터키라고 불렸는데 이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에 있는 블루 모스크는 당시 오스만 터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죠. 중개 무역으로 막강한 부를 자랑했던 오스만 터키는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방대한 영토가 오스만 전성기였을 때인데 땅도 넓지만 위치가 정말 사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거 사회과 부도나 역사 부도에서 많이 보던 지도죠. 초원길, 사막길, 비단길이라고도 하죠. 실크로드. 예? 그리고 바닷길, 전통적인 무역로였는데 이 무역로의 서쪽 끝자락을 다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나가요. 그런 와중에 커피도 퍼지게 됩니다. 바로 오스만의 황제 셀림 1세입니다. 흔히 오스만 등 이슬람의 지배자를 술탄이라고 하는데 술탄은 우리로 치면 일개 왕밖에 안 돼요. 이란은 샤라는 표현이 있죠. 이란은 황제를 샤한샤라고 해요. 왕중 왕. 샤한샤에 해당하는 오스만의 영어가 파디샤예요.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에서는 자신의 황제를 술탄이 아닌 파디샤라고 부릅니다. 여튼 이 파디샤 셀림 1세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수도였던 이스탄불의 커피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한때 이슬람 세계 내에서 지나친 각성 효과로 예민해지게 만드는 커피가 금지되었었는데 Nope. 유행을 타던 커피가 금지를 당하자 불만이 많았어요. 셀림 1세가 이 커피 금지령을 폐지하고 커피가 금지되기 전에 커피가 유행하여 많은 카페가 있던 이집트에서 커피를 들여와 이스탄불 일대에서 커피를 유행시킵니다. 그래서 1554년에 이스탄불 최초의 카페도 탄생되었어요. 터키 커피는 요즘 우리가 먹는 압착해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나 거름망에 걸러서 먹는 드립커피가 아니고 비교적 초창기 커피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냥 끓이면 된다고 하네요. 커피콩을 볶고 잘게 간 후에 재즈베라는 저 커피 황동 주전자에 직접 끓여냅니다. 커피를 끓일 때 그냥 재즈베를 불이나 달군 숯에 놓고 끓이거나 달군 모래 위에 두고 끓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그 후에 기호에 맞게 설탕을 타서 마시는 커피라고 해요. 다만 끓이고 설탕을 넣는 과정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어서 이 과정을 잘하면 장인의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터키 커피는 다 마시고 나면 잔 밑에 커피 찌꺼기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으로 점을 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커피잔을 뒤집어서 5분 정도 둔 다음에 커피잔을 다시 뒤집어서 보면 거기서 생기는 모양으로 점을 친다고 하네요. 유럽은 이미 십자군 전쟁 때 커피가 전파가 돼요. 오스만 터키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세워진 나라죠. 하지만 십자군 전쟁 때 커피가 전래되고 나서 유럽에서는 아는 사람만 먹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유럽은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주로 소비하게 되는데 커피의 주요 수입항이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는 물의 도시라고도 하죠. 이게 중세 시절 베네치아의 모습이고 이건 현재 모습입니다. 베네치아는 당시 유럽에서 유일한 커피 보급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Nope. 커피는 오스만 터키에서 주로 수입해 와야 하는데 심지어 무슬림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여서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악마의 음료로 부르기도 했어요. 카톨릭 사제 중에 몇몇은 당시 교황인 클레멘트 8세에게 가서 이단의 음료인 커피를 직접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청원까지 하였죠. 그래서 클레멘트 8세는 커피의 정체를 알기 위해 한번 마셔봤는데 마셔보니 좋더랍니다. 이교도만 마시기엔 너무 좋은 음료라 생각해서 사람도 아닌데 특이하게 커피에다가 세례를 줍니다. 커피는 이렇게 카톨릭 세계에도 공인이 되었고 유럽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커피의 보급과 대중화가 가속되면서 베네치아에서는 유럽 최초의 카페가 영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탈리아와 그 주변에서만 먹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은 안 되었어요. 유럽에서 커피가 또 한 번 대중화되는 계기가 생겨나는데 이번에도 오스만 터키가 등장해요. 바로 비엔나 커피가 탄생된 설입니다. 비엔나는 비엔나 소시지로도 유명한데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입니다. 오스만 터키 호전적인 파디샤 메르메트 4세가 명을 내려 최고위급 재상이었던 카라 무스타파 파샤가 막대한 병력을 이끌고 빈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 빈 전투에서 패배해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러 물품들을 놓고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커피 자루가 있었던 겁니다. 이 커피 자루를 모두 가지게 된 행운아가 있었으니 폴란드인 콜시츠키입니다. 빈 전투에서 영웅이라 할 수 있었던 존보아시 출신의 통역관 게오르그 프란츠 콜시츠키가 탁월한 스파이 활동으로 빈을 구하게 됩니다. 오스만 터키의 포위망을 뚫고
기독교 측 구원군 사령관인 칼 폰 로트링겐 공작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답서를 다시 빈으로 가져오는 막중하고 위험한 전령 임무를 성공시킵니다. 그 과정 중 콜시츠키는 하임 미칼로비치와 함께 오스만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녀 기독교 진영으로 들어갈 때 오스만 터키인으로 오해받아 화승총 사격을 받기도 할 정도로 위험천만했습니다. 여튼 이러한 과정 중 오스만 터키인들에게 같은 동포로 오인받아 커피를 대접받으면서 커피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스만의 어느 사령관의 천막에서 커피를 대접받기도 하였죠. 패배한 카라 무스타파 파샤가 퇴각하면서 많은 물품들을 놓고 가게 되는데 기독교 진영 측에서는 전리품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커피는 이름도 모르고 뭐에 쓰는지조차도 잘 몰라서 그냥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탄 냄새가 나자 콜시츠키는 커피 소각을 중지시키며 저 커피 자루들을 다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해요. 콜시츠키가 비늘 구한 영웅이고 저 검은 콩이 어떻게 쓰이는지 안다기에 기독교 진영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커피 자루를 빈전투의 영웅인 콜시츠키에게 넘기게 됩니다. Wow. 문제는 커피가 당시 빈 사람들에게는 당장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콜시츠키는 고민 끝에 우유와 커피를 반쯤 섞고 시럽을 탄 커피 메랑지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커피가 육로로도 전파가 되죠. 커피는 이렇게 유럽에서 베네치아를 통해 해로와 빈으로 통해 육로로 전파가 되면서 많은 카페들이 성업하게 됩니다. 자, 이건 커피벨트라고 해요. 북위 25도, 남위 25도 사이의 지역들인데요. 여기가 커피가 자라는 곳을 말합니다. 원래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와 중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에서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산지가 있죠. 이 커피벨트에는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자, 다시 이 지도를 꺼내봅니다. 오스만 터키가 이 지도처럼 무역로로 틀어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오스만 터키는 중개형 무역을 막대한 부로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유럽의 국가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무역할수록 이교도였던 오스만 터키만 부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역발상을 합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반대로 가서 직항 무역로를 개척하자. 그래서 이 지도처럼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의 항로 개척이 시작되고 이게 대항해 시대로 이어지죠. 대항해 시대가 생겨나면서 이게 식민지 시대로 발전합니다. 커피벨트는 이 식민지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풍차와 튤립의 나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렌지 군단으로 익숙한 이곳,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예멘 모카항에서 커피 묘목을 도둑질해 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커피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식물원에서 관상용으로 몇 개 기르고 육성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실론섬, 즉 스리랑카에 커피를 네덜란드 사람들이 심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잭팟이 터집니다.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큰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도 심으니 더 많이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결국 네덜란드는 본토에서 커피 생산도 못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유럽 최초, 유럽 최대의 커피 수출국이 됩니다. 이 최대 타이틀은 나중에 또 누군가가 가져가지만요.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에펠탑과 프랑스 3세기가 시온헨투였죠. 프랑스도 커피 세계화의 한 몫을 담당하는데요. 네덜란드에게서 묘목으로 얻어온 프랑스도 초창기에는 커피를 식물원에서 길렀어요. 그런데 프랑스 해군 장교 끌리웨가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니크 섬에 커피를 심었고 이게 카리브해와 중남미 지역의 커피가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남미에서도 커피가 자라죠. 베트남도 커피가 유명하죠. 그건 바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커피는 수요부터 공급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느 때부터였을까요? 바로 구한말 시기 고종 때입니다. 처음에 커피는 양탕국이라고 서양에서 온 탕국이라고 불렀어요. 저렇게 사발에 담아 마셨어요. 사진에 저거 사양 아니에요. 커피 맞아요. 커피라는 용어도 전래가 되니 가비, 가베 등으로 불렸는데 고종이 자주 즐겨 마셨다고 해요. 고종은 손탁 호텔로 커피를 자주 마시러 갔는데 이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나오죠. 극중 김민정이 연기한 쿠도히나 이양화가 손탁 호텔의 창업자 독일 여자 손탁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고 이양화가 경영하는 글로리 호텔이 손탁 호텔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가상의 호텔입니다. 근데 미스터 선샤인처럼 황제가 한번 거동하는데 많은 수행원과 호위 병력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제가 행차하는 곳 주변의 안위를 위해 주변을 물리기도 해야 했죠. 아주 번거롭고 이러한 이유들로 황제의 체면에
자주 호텔의 카페를 들락거리기도 뭐했겠죠. 현대 대통령도 한번 움직이는데 많은 경험이 수행 인원이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황제다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 했겠냐고 물어보니 손탁 호텔을 궁궐금초로 옮겼다, 커피를 재배하게 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들 일반인이라 평범한 생각들을 하셨어요. 커피 애과였던 고종은 클래스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 집에다 카페를 차려버려요. 자신의 집인 덕수궁에다가 카페를 차려버리는데 이게 한국 최초의 카페인 정관원이에요. 요 사진은 당시 모습인데 한옥 같나요? 양옥 같나요? 사진 화질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고요? 현재 모습도 당시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옥과 양옥이 섞인 양식인데 얼핏 한옥 같은 건물에 서양의 건축 구조물인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종은 한국인이 최초로 만든 카페인 정관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커피는 한국에 전파가 되고 요즘에는 우리가 믹스 커피를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되죠. 자, 어떤가요? 커피의 역사가. 커피는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전파가 되었어요. 이번 영상은 간단한 PPT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어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려 하였고 무계획으로 시작했어요. 계획을 안 짜고 만들다 보니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해가면서 만들어서 생각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모든 게 초보 유튜버의 경험 부족과 스킬 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도 자양분 삼아 발전하는 이야기꾼 북곰이 되겠습니다. 영상 언제 나오냐 궁금해하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랑입니다. 역사는 점, 선, 면이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가교가 되고 싶은 통사와 전쟁사를 넘나드는 이야기꾼 북극곰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